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좀 특별하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훌륭한 분, 즉 동화책 속의 인물 탐구에서 만나는 다산 적양용 선생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동화책 속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 어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투라서 종종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즉 동화적 그런 사고, 여기에다가 또 연세가 드셨더라 하도록 옛날 이야기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어갑니다. 자, 다산 적양용 선생님 동화책에 나와 있는 이 사진, 그걸 제가 전록을 해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즉 개관.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시대 때 경기도 강주군 초부면 마제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셨어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이신 정약용 선생님의 본가는 나주고 아명, 어릴 때 이렇게 부르는 이름 기농, 그리고 이름 대신에 많이 부르는 호는 다산, 그래서 다산 적양용 선생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에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서 2012년 유네스코 세계인물로 선정이 됐다. 세계인물. 다산 적양용 선생님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알 수 있도록 소개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구나 해서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정한 날입니다. 존경합니다. 같이 한번 동화적, 즉 옛날 이야기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진짜 공부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동화책 제목입니다. 정약용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책의 표지 가장 앞면. 누가 썼느냐? 누가 이 책을 만들었느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글은 권민정 선생이 쓰고 그림은 이승연 선생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고, 펴낸 회사가 주식회사 한국글랜도만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리고 펴낸 사람은 그 대표자가 이행순. 이렇게 그림은 이승연, 어린아이들이 보기 좋도록 그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읽어갈 글은 또 권민정 선생이 쓰셨고요. 자, 여기서 한번 슬쩍 넘어가 볼까요? 만화가 돼서 기분이 좀 좋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글이 좀 작아서 크게 쓴다고 썼는데 하얀 글 색깔이 돼서 좀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가 볼게요.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자,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배운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인다면 무척 보람 있지요.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요? 그 지식은 어떻게 쓰일까요? 이렇게.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하고, 멘토링, 정약용 선생을 뭔가 잘 깨우쳐주는 그런 멘토링, 이분의 이야기예요. 자, 한 장 넘겨보니까요. 예쁜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서울의 남쪽 수원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튼튼한 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수원성이다. 수원성. 그곳에 조선 정조 임금이 넓고 기름진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은 화성이랍니다.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해질 만큼 빼어난 성이에요. 화성. 자, 그런데 이 성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선생님. 자, 실학이란 뭐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 그것을 뜻해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했던 학자 정약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럼 우선 수원성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수원을 지켜주는 화성. 조선 정조 때입니다. 오늘날의 경기도 수원시에 쌓은 성이에요. 성을 지을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 바로 정약용이에요. 이 성은 그냥 돌 몇 개를 쌓고 흙을 바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좀 특수한 그 기법을 이용해서 지은 성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거예요. 자, 화성은 오늘날까지도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고요. 1997년에는 유네스코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수원 삼성이란 수원 화성이라는 말. 자, 수원을 지켜주는 성이다 해서 화성 이렇게 지어졌네요. 자, 어느 날 어린 약용이라는 말은 정약용을 말합니다. 정약용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아버지, 비가 언제 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예로부터 큰 비가 오기 전에는 개미들이 이사를 간다지. 그 소리를 유심하게 들었어요. 며칠 뒤 약용은 개미떼가 한 줄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곧 감나무를 돌보는 이 아저씨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개미들이 이사를 가는 걸 보니까 비가 오려나 봐요. 감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약용의 말대로 큰 비가 내렸어요. 어릴 때부터 약용은 배운 것을 써먹을 줄 아는 영특한 영리한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옆에 그림도 아주 재미있게 잘 그려져 있네요. 자, 다음 이게 성호사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글자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 글자를 키워보니까 약용이 좀 컸을 때의 일이에요. 하루는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약용, 공부는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약용이 말하기를, 아니, 우물쭈물했겠죠.
선뜻 대답을 못하다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내밀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인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백성들을 굶지 않고 편히 살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과학을 좀 연구해서 발전시켜서 백성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 이 말이죠. 야경은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부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식을 쌓는 공부에만 몰입했거든요. 그래! 백성들의 삶에 쓰이는 공부도 해야지. 내가 꼭 해낼 테야. 하고 제경영이 이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큰 마음을 갖게 됐죠. 마음을 굳게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이제 적양형이 나이가 좀 들어서 20살이 되던 해에 성균관에 들어갔어요. 성균관.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인재를 모아가지고 키우기 위해서 학교처럼 공부하는 곳이죠. 성균관. 자, 여기 글을 좀 크게 한번 키워볼까요? 자, 정약용은 22살이 되던 해에 성균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성균관, 조선시대의 나라에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세운 학교나 마찬가지죠. 오늘날. 자,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했어요. 또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거기에 관한 책을 읽으며 열심히 공부를 했죠. 정조임금은 이를 알고 적양형을 무척 아꼈답니다. 임금이 신하를 기특히 보고 무척 아꼈다. 적양형을 보고. 몇 년 흐른 뒤에 적양형은 과거에 합격했다. 과거에 합격한다. 과거에 여기서 공부도 하고 과거 시험도 치르고 해서 과거에 합격을 했다. 와, 박수 쳐야 되겠죠. 한마디로 나라에 일하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간복을 입었으니까 관리로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죠. 자, 몇 년 뒤에 정조임금은 적약용에게 화성의 설계를 맡겼어요. 이 화성에 대해서. 적약용이 과학기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정조임금은 누구에게? 적양용에게 일을 맡겨. 설계를 한번 해봐. 이랬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으니까 딱 믿고 맡겼겠죠. 그런데 적양용은 설계도를 만들면서 한 가지 고민에 빠졌어. 고민을 떨칠 수가 없었어. 돌로 성을 쌓으려면 백성들이 고생이 너무 클 텐데 다 들고 와야 되니까.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두 사람이서 목도라에서 어깨에다가 나무를 메고 줄에다가 큰 돌을 매달아서 메고 다녔어요. 그 성을 다 쌓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무거운 물건을 손쉽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거중기다. 여기 지금 거중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할 건데요. 이게 바로 거중기다. 거중기를 이용한 덕분에 화성은 2년 반 만에 완성했어요. 5년이나 10년이 걸릴 것을. 자네 덕분에 10년도 더 걸릴 일을 몇 년 만에 손쉽게 해냈구나, 끝냈구나. 정조임금은 그 후에 적양용을 더욱더 믿게 되었지요. 자, 그렇다면은, 기중기, 거중기가 뭐냐? 거중기.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은 뭐 크레인이라 하는 영어를 써서 막 물건을 들어 올리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거중기는 어떻게 적은 힘으로 무거운 돌을 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죠. 도르래 덕분이에요. 도르래는 바퀴에 홈을 파서 줄을 걸어가지고 당기면은 그 물건을 줄에 매주 끌고 가게 되죠. 이 거중기에도 위에 4개, 아래 4개의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었다. 자, 위의 그림처럼,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자,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면 절반의 힘으로 물건을 들 수 있다. 도르래의 힘으로서. 자, 우리가 지렛대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큰 바위나 이런 것들을 작은 이런 나무나 이런 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하게 되면 힘 별로 많이 들지도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자, 거중기를 발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성 쌓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정조 임금이 적양을 불러요. 암행어사가 되어서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오너라.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암행어사 하게 되면 박문수 얘기만 들었는데 요즘 뭐 텔레비전에서 가끔 방송하는데 보니까 다산 적야경 선생님이 당시에 암행어사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네요.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오너라 이렇게 했죠. 적야경이 살펴본 백성들의 형편은 무척 비참했어요. 흉년 때문에 밥은커녕 죽도 배불리 먹지도 못했다. 자,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도 관리들이 세금으로 빼앗아 갔죠. 우리가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관리들이 가서 각 집집마다 그 곡식 숨겨놓은 걸 찾아내거나 다 공출이라 해서 거두어 드렸잖아요. 자, 백성을 돕기는커녕 곡식을 비싸게 팔아 자기 배를 불리는 관리도 있었다. 그 자기 권력, 간직을 이용해서 적야경은 억울한 백성들을 보며 다짐했어요.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겠어. 야, 이런 마음을 누가 적야경 암행활동을 통해서 느꼈죠. 관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나쁘게 말해 돈이나 걷어가고 그걸 다시 쌀 같은 거 다시 비싸게 팔고 이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36살이 되던 해에 항해도 곡산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즉 적야경은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했죠. 당시에 한여름에 얼음을 먹으려면 이거 가능할까요? 야, 우리요 부산 인근에서 보면은 밀양에 얼음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생각이 나네요. 겨울철 강에서 꽁꽁한 얼음을 잘라내어서 얼음 창고에 보관을 했어요. 그러나 한겨울에 얼음을 잘라내는 일꾼들은 두터운 옷한벌 못 입는 가난한 백성이었죠. 자, 백성들의 추위와 배고픔에 몹시 심하겠구나. 땅을 파고 샘물을 얼리면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벌써 하게 됐네요. 그래서 적야경이 만들어낸 천년 냉동고는 성능이 뛰어났어요. 백성들은 더 이상 한겨울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었다. 왜? 얼음을 막 잘라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바로 육지에서도 냉동고가 만들어졌네요. 얼음이 아니라도.
자, 그 무렵 조선에는 전염병이 크게 퍼져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아파서 죽죠. 가난한 백성들은 몸이 아파도 의원에 갈 돈이 없어요. 특히 이때는 홍역 때문에 죽은 사람 수가 아주 많아요. 홍역하니까 저 생각이 나네요. 제 자신의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가족들, 저희 형, 누나 모두가 다 홍역에 걸려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죽을 줄만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내 위에 바로 형이 죽고 난 뒤에 제가 깨어나더라는 참 뭐라고 그럴까 처절했던 그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홍역 그냥 걸리면 죽는 걸로만 생각했던 그런 때죠.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나을 수 있는데 그 받게 되면 나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도 홍역 때문에 제 나이에 바로 호적을 올리지 못하고 호적에 붉은 줄 끄인다면서 3년 후에 호적을 올리게 되는 그 홍역의 불행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도 적야경 선생의 그 시대에도 홍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적야경 선생도 홍역으로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그 홍역의 고통을 당했군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홍역을 연구해 가지고 마과해통 여기서 마과해통하는 마과해통이라는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책일까? 한번 쭉 봅니다. 제가 이 글을 좀 키웠어요. 내 동생이 홍역에 걸렸을 때 돈이 없어서 의원하면 못 갔어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작년에 내 딸도 홍역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지. 이제 걱정 마요. 마과해통 치료법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벌써 소문이 났군. 백성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적야경 선생이 지으신 책이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마과해통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썼다고요? 다산 적야경 선생님이 쓰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홍역으로 알아서 죽어갈 때 그 가족들의 그 얼마나 분통 터지는 슬픈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실용적으로 쓰는 일을 많이 하셨네요. 자, 적야경 선생은 백성을 생각하며 글도 썼어요. 당시 백성들의 자기 땅이 없어서 양반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죠. 그 거둔 농작물 대부분을 양반에게 갖다 바쳤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쫄쫄 굶었고 양반들은 일하지 않고도 배부르게 먹고 살았죠. 오늘날 생각해보면 참으로 공평성이 없지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현대사회하고는 다르죠. 자, 일한 만큼 곡식을 제대로 가져가면 좋겠는데 자, 열심히 일하고도 굶는 백성들이 없어야 할 텐데 즉 열심히 일하고도 굶는 백성이 없다는 것은 자기 일한 만큼 곡식을 받아간다면 이 말이죠. 이것처럼 자, 적야경이 함께 농사짓고 일한 만큼 가자는 내용의 글을 쓰자 양반들은 갈 길이 갈갈이라 해야 되겠나 화를 내죠. 왜? 자기들은 놀고 먹는데 여기서 적야경 선생님 글 쓴 것처럼 된다면은 놀고 먹는 일이 잘 안 되지 않느냐. 양반이 나보고 일을 하라고? 자,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적야경의 뜻은 실패했지만 정조 임금만은 백성을 아끼는 적야경의 마음을 알아주었답니다. 적야경을 보고 욕을 많이 해요.
관리들이, 양반들이 그래서 어떡하라고. 자, 몇몇 사람들은 바른 말만 골라하는 적야경을 시기 질투했죠. 그래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조임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크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일이 커지자 적야경은 스스로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임금에게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나쁘게 평하니까 임금님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떠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벼슬을 내려놓고 간다는 얘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힘썼던 적야경은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가시오 하고 적야경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참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기는 적야경이 갔던 고향인데요. 적야경의 고향집 이름을 당호라고 그러죠. 여유당이라고 그래요. 여유당. 자, 여유당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우물머리라고 하는 그런 동네 이름이네요. 적야경의 고향집이에요. 여유라는 이름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겨울의 냇물을 건너듯 사방이 두려운 뜻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조심해라는 구절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옛날 노자, 노자 이랬죠. 공자의 제자라고 할까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그런 말 중에 있는 여유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집 이름을 여유당 이렇게 불렀네요. 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지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갑니다. 적야경은 40살 되던 해에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요. 임금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욕심 많은 관리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없애고 벼슬을 독차지하려고 했죠. 관리들은 천주교를 핑계 삼아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마침 적야경의 형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을 핑계로 적야경도 잡아다가 멀리 기양을 보냈죠. 아이고 가슴 아픈 일이야. 시골에 가 있는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자, 적야경은 집도 없이 허름한 주막집 골방에 빌려가지고 살게 되었죠. 외롭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적야경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데서 살아보니까 백성들이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연속극에서 영화에서 본 것처럼 기양 갈 때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 천주교 정야경의 형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기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주교란 무엇인가? 천주교. 그래서 한번 풀이해놓은 것을 크게 키워서 한번 볼까요? 천주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예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가르치는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게 되었죠. 당시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많은 차별이 있었거든요. 즉 양반들이 보기에는 천주교가 탐탁지 않았죠. 왜? 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 하인들, 노예처럼 부려먹던 하인들이 이제 평등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급기야는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면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멀리 기양을 보냈죠. 아하.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지요. 자, 그렇지만 우리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적야경은 어떻게 되는가? 자, 적야경은 몇 년 뒤에 어렵게 작은 집 한 채를 얻었어요. 자신의 호를 따서 그 집을 다산초당이라 불렀어요. 다산초당,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73년 살아오는 그 과정에 딱 한 번 다산초당에 다녀왔어요. 자, 적야경은 그곳에서도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을 쓰는 일에 매달렸어요. 이때 지은 책으로 경세육표,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우리 백성들, 국민들의 교육으로 쓰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한 게 목민심서. 대단한 겁니다. 교육에. 즉,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은 열심히 일하는 모든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고 관리들은 어질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어질게. 아주 인자하고 부드럽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관리가 돼서 백성들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안팎이 모두 든든한 튼튼한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18년이 흐르고 마침내 적야경은 기나긴 기항살이를 벗어났답니다. 몇 년? 우와, 18년이 흐르고 나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일을 하셨군요. 조금 전에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즉 백성들이 굶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어질게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를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지침들이 담겨져 있는 교육서를 내놓으셨다 하는 얘기죠. 자, 다산초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적야경 기양 생활을 한 다산초당, 이게 다산초당. 아까 제가 한번 가봤다 했잖아요. 가면은 기분이 달라요. 전라남도 강진군 율동 마을에 있어요. 적야경은 18년 기양살이 중 10년을 이곳에서 보냈어요. 원래 초가집이었는데 1957년에 기와집으로 다시 지었답니다. 다산초상 기거했던 곳, 저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죠. 아주 좋은 것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네요. 여기 내용을 얘기를 안 했구나. 몇 년 뒤에 적야경 어렵게 작은 집 한 채 만들었죠. 제가 설명을 드렸네. 자, 적야경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돈이 적은 사람이건 많은 사람이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꿈꿨어요. 비록 욕심 많은 관리들 때문에 적야경이 꿈꾼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즉 욕심 많은 관리들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었지만 어떻게 죽는 날까지 백성들을 위했던 적야경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답니다. 적야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만화식으로 좀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자세하게 읽어볼 시간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혹시 구입했거나 좀 시간이 있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글을 읽을 수가 있긴 해요. 글씨가 너무 자라서. 자, 여기서는 제가 별별 상식이라 해서 여러 가지 상식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본 거예요. 실제 학문이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것,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즉 자기의 인품이나 자기 성향,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쪽인데, 실제로 적야경 선생은 실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 자, 천주교는 왜 탄압을 받았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평등이라는 그런 거. 그러다 보니 양반과 상놈, 그 다음에 뭐 주인과 일꾼, 이런 사람들이 좀 평등해지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또 보람을 주고 이래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니까 양반들이 싫어하고, 양반 누굽니까? 되게 관리들이잖아요. 관리들이 그런 걸 싫어했다. 그때 다산 적야경 형님이 믿었기 때문에 이 적양 선생도 그냥 기양을 보내버렸죠. 자, 다산 초당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무슨 비밀이 있을까?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글이 좀 작지만은, 적야경은 어려울한 누명을 쓰고 전라남도 강진 기양을 갔어요. 그곳에 다산 초당이라는 집을 짓고 공부를 했죠. 적야경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뭐를 했다고? 목민심서, 경세유포 등을 책을 썼어요. 다산 초당의 현판은 누가 썼다고? 김정희 선생이 썼다라고 전해지는, 여기에 있는 현판, 다산 초당이라는 말을 누가? 김정희 선생이 아주 맹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즉 글을 잘 쓰는 사람에 들어가는 김정희 선생, 그분이 쓴 최고, 조선시대 최고의 맹필이었던 김정희는 적양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써서 주었다고 한다. 어디다가? 이게 바로 초당의 이름 현판이라서 걸어놓은 겁니다. 또 적양용이 쓴 편지, 뭐 기양을 가서 가족과 제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자 편지를 보냈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양살이 참 힘들겠어요. 자, 또 힘들었겠어요. 앞서서 다 소개했습니다. 화성의 비밀, 여기에 뭐가 필요했다고요? 거중기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큰 돌을 들여다 나르는 것, 바로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혁신적인 발명품 거중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자, 목민심서, 적야경 선생은 백성들의 어려움, 삶을 곁에서 지켜보고 느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을 쓰면서 좀 관리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가짐, 서로가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나라를 좀 더 부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자. 자, 여기 보면은 뭡니까? 백성을 살찌운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목민심서죠. 즉 아까 지방관리 얘기했는데, 지방관이 고을 백성들을 다스릴 때 지켜야 할 일들을 정리해 쓴 것이 바로 목민심서다. 목민심서. 자, 조선시대에 배로 만든 다리가 있다. 우리가 그냥 시골에 가면은 배다리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배다리. 제가 살았던, 어릴 때 났던 하동 진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아주 멀리 있는 이웃 마을, 거기를 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나네요. 조선시대에 배로 만든 다리다. 배다리다. 예전에 바로 한강을 건너야 될 때, 그때 저 나쁜 무리들로 피해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피난 갔겠어요? 배로서 다리를 만들어서 지나갔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커다란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자, 보통 배를 타고 건너곤 했죠.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에 갈 때 많은 신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곤 했는데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적야경은 정조의 명을 받고 놀랍게도 배다리를 만들어서 한강에 놓았다고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네. 자, 배다리는 배 60척을 나란히 띄워서 묶은 그 위에 판자를 깔아서 건너도록 만드는 임시다리예요. 적야경 덕분에 임금은 매년 한 번씩 배다리를 놓아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러 갔다. 배달이. 최근에 어떤 그 방송에서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역사 스페셜 이야기 하는 데서. 바로 오늘 여기서 증명이 되지네요. 어린이 여러분, 배다리는 뭐라고? 강을 건널 때 배만 타고 가면 몇 사람밖에 못 가는데 배를 이렇게 쫙쫙쫙쫙 세워서 묶어서 그 위에다 널빤지를 깔아서 거기서 걸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건널 수 있다. 배다리. 오늘 배다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게 되었네요. 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글자가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백성들이 실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부했어. 내가 과학기술 최고로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더 편리하게 화성을 짓기 위해서였고, 이 의학서적, 의학책을 만든 거, 열심히 본 이유는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관리들을 위해 쓴 책들도 백성들을 실제로 어떻게 다스려라 하는 목민심서 말하죠. 나라를 어떻게 꾸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공부한 것이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참 뿌듯하다. 너희들도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배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렴. 그럼 공부가 진짜 공부란다. 누가 존경하는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만화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자, 진짜 공부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책의 맨 마지막 장 여기에 뭐라고 썼을까? 나는 누구일까요? 하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1762년에 지금의 경기 남양주시에서 태어났어요. 나라의 관리가 되어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다리를 만들어 한강을 쉽게 건너게 하고, 아까 거중기라고 하는 거 들었죠? 그걸 개발해 가지고 화상을 빨리 지을 수 있게 했어요. 기양을 가서 힘든 생활을 하던 중에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의 책을 썼지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 불리는 나는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바로 정약용 선생이다. 정약용 선생. 나는 정약용 선생이다. 여러분,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백성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 정약용. 정말 존경합니다. 그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향학열, 저도 배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동화책 속에서 만난 정약용 선생님, 난자,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공부란 무엇일까? 이 동화책 한 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 즉 감성, 마음의, 기분의 여러 가지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좋은 것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감성개발원 원장 여순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